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배제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제고 수학 전문가 신명진입니다. 네. 일단 이 추운 날씨에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사실 제가 대놓고 뭔가를 또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뭐 잡상이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뭐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일단 이 근방에서 배제고 수학을 단가로 진행하는 강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슬라이드 띄워 드릴 겁니다. 지금 사진 안 찍으셔도 괜찮고요. 일단 요거는 그냥 약소 하나만 간단한 선물을 조금 드리려고 사실 2023, 2024 PPST 기출문제도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고 해설 작업을 끝내놨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로 PPST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 배제고 선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이게 뭔지 좀 감을 못 잡고 계실 것 같아서 수학 기출문제에 대한 시험지와 해설 파일을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제가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슬라이드 띄워드리면 사진 한번 찍어 가셔서 접속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얘기의 본질은 요건 아니니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 굵직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예비 고1 이제 고1이죠. 배제고 예비 고1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등급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등급제가 변화하는 것을 대학에서 어떻게 모집 요강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대학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어떻게든 좋은 등급과 좋은 결과를 성적표에 담아 놓는 것, 이게 먼저가 될 텐데요. 일단 큰 문제점들이 몇 개 있어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5등급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사실 등급제 자체가 편해졌다라고 교육부에서 말을 하지만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등급 아니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해석일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진짜 못해도 2등급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현재의 핵심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의 2등급과 이 2등급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1등급과 2등급의 일부가 현재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2등급이 담아내는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요. 10%, 24% 합쳐서 34%. 사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100명이 있다고 치면 한 30등쯤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건 뭐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님은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네. 10명 중에 3등은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대학은 원래는 10명 중에 2등 정도 해도 받아줄게 정도의 느낌이었다라면 이게 성적표에 남질 않습니다. 그럼 1등 아니면 3등으로 남는 거죠. 근데 3등은 안 뽑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3등 중에 2등급에 해당했던, 그러니까 2등에 해당했던 학생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남아있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대학들에서 아마 뭐 대학별 고사라던가 논술이라던가 면접 전형 등을 강화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겠죠. 아직은 발표된 건 없으니까.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입장에선 제일 좋은 게 1등급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100점짜리 1등급입니다.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100점짜리 1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적표에는 등수도 나오고 점수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옵니다. 등급도 당연히 나오죠. 그럼 대학 입장에선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 학생이 수학 과목 또는 과학 과목, 국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왔는가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뀌는 성적표 시스템에서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수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만 기록되냐면 등급과 원점수 이렇게 두 개만 남습니다. 표준 편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정도 점수면 전체 분포 중에 어떤 분포에 해당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느낌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 그래서 78점인데 1등급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번 2학년 2학기 시험의 현재 패턴이에요. 80점 1점을 받으면 1등급입니다.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82점을 받았습니다. 1등급 찍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패턴이라면 82점을 받아서 1등급을 찍혔습니다. 근데 1등급에 82점이라고 점수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 배제고 말고 다른 학교 또 성적표를 봤더니 100점인데 1등급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누가 더 수학을 잘한다고 보기 편할까요? 물론 둘 다 잘 할 거예요. 1등급은 찍었으니까. 근데 자사고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0점짜리 1등급과 82점짜리 1등급, 대학은 당연히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할 테니까 일단 100점짜리 1등급은 뽑아놓고 82점 1등급은 이 학교가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자 같은 느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점수 자체도 높게 받는 1등급이 중요하다. 못해도 2등급은 반드시 선방해야 한다. 만약에 3등급이 떴다.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는 노력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은 못해도 받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건 1등급. 이렇게 잡았을 때 현재 그럼 상황이 어떠하냐. 이제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걸 우리가 흔히 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앞에 쌓여있는 고인물들이 얼만큼 있느냐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인물들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정도만 챙겨주시고 결론적으로 일단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현 시점 고1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고1 입장에서는 내신을 잘 챙겨서 대학을 가보자라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사실 배제고가요 일반적인 수학 설명회들에서 얘기하는 거와의 패턴하고 잘 맞지 않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학년을 가르치고 그리고 1학년도 가르치지만 이미 1학년 친구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만 해도 생존형 입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가 아니라 전략형 정시 파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신은 4등급입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에요. 많이 그래요. 거의 제가 봤을 때 배제고 친구 440명 기준 못해도 50명 이상은 이 상황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내신 3등급 또는 4등급 그래서 평균 3.5등급 받았는데 모의고사는 5, 1등급을 찍는 거죠. 이 친구들 대학 뭘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정시겠죠.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서 정시가 된 게 아니고요. 공부를 미루다가 정시가 된 게 아니고요. 내신 열심히 챙겨봤으나 그 내신으로 3.5로 쓸 수 있는 대학 어디예요 쌤? 하고 물어봤더니 너 잘하면 건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건대 납득 되십니까? 5, 1등급 찍고 있는데 하나 정도 삑 나서 2등급 나오고요. 1, 2, 1 뭐 이 정도 찍히는데 건대 납득 가세요? 안 갑니다. 아무도 납득 못해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게 전략형 정시 파이터가 되는 배제고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 1등급이니까 쌓이면 대충 한 4, 50명 정도는 내신만으로도 일단 감점은 안 닿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찍어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내신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질 거고 아이들이 챙겨야 되는 비중 자체에서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가보고자 하는 상황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건 그럼 배제고 수학은 어떻게 나와? 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분석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서술형이 강화될 것이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1등급이라도 몇 점짜리 1등급이냐가 의미 있어지는 지금의 내신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뭔가 방향을 좀 바꿀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의 굵직한 느낌들로 예상해 보면 일단 요 정도 특징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첫 번째, 쉬운 문제 안 냅니다. 안 내도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1, 2, 3, 4, 5죠. 5등급을 갈라줄, 그러니까 9등급, 8등급, 7등급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원래도 의미 없긴 했지만 그냥 죽이면 됩니다. 학교 입장에선. 애들 그냥 다 뭉개버리면 돼요. 안 내도 괜찮습니다. 중난이도 이상 출제율로만 유지되는 패턴 유지될 것 같고요. 난이도 자체는 계속해서 어렵게 내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1등급과 2등급은 구분을 지어줘야 할 테니까요. 학교 입장에선 제일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번 시험 1등급인데 다음 시험 2등급, 그 다음 시험 1등급인데 또 그 다음 시험 2등급 이러면 다 같이 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변별을 할 수 있는 난이도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 그럼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의 배제고 2등급 라인에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타 학원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치동에 있는 모 학원에 가도 그냥 전체 평가를 보면 학원에 붙입니다. 대자보처럼 1등부터 10등 이렇게 붙이는데 그중에 4명이 배제고 들어가 있고 이래요. 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갈라주려면 난이도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습량 중학교 때랑 비교해서 최소 3배 이상의 학습량 요구되는 거 그대로 유지될 거고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거 수능 기출, 모의 기출 반영해서 변형 출제하는 거 요거 계속해서 기조 유지할 겁니다. 요 4가지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 여기 한 가지 추가될 게 이제 지금까지는
문항 배점의 분포를 보면 객관식과 단답형 구조였습니다. 서술형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지금 2020년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출제된 거 보이실까요? 21년 서술형 요거 사실 쉬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서술형이고요. 20년 서술형 있다가 사라지고 단답형으로만 쭉 왔습니다. 이제 다시 생길 가능성이 생겼죠.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학교 입장에서 1등급과 2등급의 경계 라인을 딱 찍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좀 했어요. 잘하던 친구예요. 딱 찍어놨습니다. 이 친구 1등급 만들까 2등급 만들까를 판가름하기 제일 편한 게 뭐죠? 선생님들의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서술형 채점입니다. 얘는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감점하지 말자. 얘는 저번 시험 2등급이었어? 살짝 감점해볼까? 평상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서술형 아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원래도 있었었고 꽤나 까다롭게 출제하던 학교니까요. 하던 거 잘하던 거 그대로 다시 복귀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고요. 대비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실력과 관계없는 고난도 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쉬운 문제 안 낼 거니까 고난도 학습이 필수다. 두 번째, 그럼 이 고난도 학습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그냥 무작정 어려운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출제 원리라는 건 사실 뻔해요. 숫자를 바꾼다거나 같은 문제에서 그림을 활용해서 유형을 바꾼다거나 식의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낯설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 방식들로 변형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나가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푼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반복 적응, 그래서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일단 있는 실력 그대로 발휘. 이 패턴이 만들어져야 고득점이 가능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클리시니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건 어머님들에게 들어야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서 사실 학생이 몇 명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 질문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한테 클리셰 들어봤니? 그러면서 너 선행했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거니까요. 일단 이런 얘기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해마다 여쭤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만 뒤에 가서 얘기하시는 건 그래서 수학 어떻게 해야지? 어차피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하던 패턴에서 이제 내신,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면 되는데 수학 공부 안 하던 거 아니고 학원 안 다니던 거 아니고 선행 안 한 건 아닌데 현 시점 우리 애가 대체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 애는 대체 어느 정도로 준비를 시켜야 하는지 폐지구 수학시험 어렵다던데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통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민이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과도한 선행에 욕심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 좀 더 의미를 갖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배제고 내신 특징을 살폈을 때 4등급, 3등급 그냥 등급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나중에 정시 보지 뭐라고 얘기했던 패턴에서 이게 지금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아직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와봤는데 선행 막 무구장창 빼면서 나중에 정시를 준비한다. 의미 없죠. 당연히 선행보다는 내신 챙겨야 되고요. 내신을 하려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1년 동안 안 쓰고 묵혀두면 다시 처음부터 리부트는 시켜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해도 전혀 안 늦어요. 제가 5년 넘게 지금 6년째, 이제 7년차가 되어가네요. 배제만 수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언컨대 미리 선행 많이 하지 않아도 등급 잘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선행 애매하게 해서 수업 시간에 나 이거 아닌 거야 하고 흘려듣는 친구들보다 처음 들으니까 집중 바짝 하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이해도도 높고 문제도 잘 풀고 점수도 더 잘 받아옵니다. 지금까지의 확실한 패턴이에요. 선행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선행에 대한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딱 두 가지만 잡고 갑니다. 첫 번째 당연히 공통수학 1. 내신 먼저 챙겨주시고 공통수학 2 정도까지만. 쌤 그럼 대수, 미적, 기하, 확통 안 해도 되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서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저한테 보내시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돈 안 받고 수업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할 건데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되느냐가 이제 남겠죠. 공통수학 2는요. 어쨌든 현 시점에선 선행의 의미를 갖는 학습입니다. 많이 깊게 문제 엄청 풀어봐야 기억에 솔직히 안 남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뭘 잡는 것?
핵심 유형에 대한 갈래 딱 잡아놓고 나중에 개념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이런 개념이야 정도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문제에서 자질구레하게 다뤄지는 패턴들 어차피 정말 의미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공수학 1 이것에 목숨 걸어 주셔야 합니다.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사실 공통수학 1, 그러니까 지금의 수학상 내용이 좀 방대했어요. 방대하다는 얘기는 방정식도 들어가고 부등식도 들어가고 함수도 들어가고 도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정식, 함수, 도형을 못하죠.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초장에 따다당 쳐지면서 아이들의 기세를 확 꺾었는데요. 지금 패턴은 도형의 방정식이 공수 2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하다고 보여졌던 것이 앞으로 살짝 당겨오면서 그냥 단원이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만 꼼꼼하게 챙겨놔도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상황이냐면 1학년 1학기 때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되는 것 그래도 나 어느 정도는 자신 있어 라는 자신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잘하던 놈은 뭘 해도 잘해요. 근데 그 잘한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직 기준이 없는 1학년 1학기 첫 시험은요.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목표하는 나의 지점입니다. 내가 이 반 35명 중에 또는 전체 440분 중에 몇 등 정도는 하고 싶어 라고 예상하는 그 모습, 그 예상 지점이 나의 공부 모습을 만들어요. 가르쳐 보니 그래요. 1등 하겠다는 친구들은 정말 1등 할 것처럼 공부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반에서 한 15등만 하면 돼, 중간만 하면 되지 하면 정말 중간 할 것처럼 공부해요. 뭐 많이들 들어서 아시는 얘기겠지만 독서실에서 불 끄고 나오는 놈은 1등입니다. 불 켜고 들어가는 놈도 1등이에요. 불 켜져 있을 때 들어가고 불 안 꺼졌는데 나오는 애는 1등이 아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아직도 보지 않은 그 첫 시험에서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같아서 내가 1학년 첫 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걸 되려면 많은 욕심 의미 없고 공통수학 1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공수2는 가볍게. 이게 가장 굵직한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어떻게 수업하냐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다른 학교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치까지 병행했었는데요. 대치에 있는 다른 학교도 다 내려놨어요. 딱 오로지 배제 하나만 보고 갑니다. 지금 그게 3년 되어가요. 배제만 가르친 거. 배제고만 강의한다는 건 배제 학교 프린트만 본다는 얘기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 이 쌤이 이렇게 수업하면 이 문제는 안 나오는구나. 이 쌤 특징은 이렇구나.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젊은 쌤들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배제고에. 30대 또는 20 후반의 선생님들도 꽤 수학쌤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쌤들 실력이 꽤 좋겠죠. 젊은 쌤들이니까. 시험 문제가 갈수록 변형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준비하려면 저도 문제를 정말 많이 봐야 해요. 뭐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다 내려놓고 배제만 봅니다. 배제만 보는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최적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배제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배제만 보는 수업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추가된 내용도 있고 있었던 게 빠진 것도 있고 강화된 내용도 좀 있어요.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응해서 저도 강화를 시킨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첨사 클래스라는 부분입니다. 수업의 구조가요. 쉽게 말하면 1교시와 2교시로 좀 나뉘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굵직한 미션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첨사 클래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터미션 잠깐 가진 다음에 본 수업 진행하고 다른 날 다시 등원해서 클리닉하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가 1교시, 얘가 2교시. 근데 이제 정규냐 심하냐에 따라서 1, 2교시의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요. 등원하면 메인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저랑 같이 3시간 수업을 하고 인터미션을 거친 후에 30분 정도 쉬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끝나고 바로 오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얘기하고요. 화장실 갔다 오겠다는 얘기합니다. 졸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 그거 해결할 시간 드리고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첨사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첨사 클래스에서는 전 시간에 배웠던 문제에 대한 단원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 거고요. 기출을 풀었다 하면 거기에 당연히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를 직접 답안 작성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첨삭 및 틀린 문제들에 대한 오답 정리까지 모두 다 끝내는 걸 목표로 첨삭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실전적인 건
당연히 기출이니까 기출로 실전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는 거고, 첨삭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제 서술형 답안을 전부 다 대면 첨삭으로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 수에 맞춰서 아마 인원들이 좀 꽤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조교도 들어갈 거고요. 연구소원 쌤도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근데 그 제자랑 연구원 쌤들 전부 다 저랑 호흡을 길게 맞췄거나 아니면 조교들은 다 제자거든요. 배재고 출신의 제 제자. 뭐 2년 선배, 3년 선배, 많게는 5년 선배도 있긴 하네요. 요 친구들이 들어가서 1대1로 전부 다 대면 첨삭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문제까지 제공을 할 겁니다. 첨삭이 싹 다 끝나서 답안에 대한 첨삭까지가 완료가 되면 귀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친구 또는 숙제를 안 해왔다 또는 결석, 늦었다 뭐 이런 친구들은 다른 날 재등원해서 성적 조류자, 과제 미수행자, 뭐 과제 추가 질의 등이 있다거나 개인 요청 학생 또는 제가 너는 나와 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개인별 클리닉을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일단 굵직한 패턴이 될 거예요. 심화반은 반대죠. 이제 첨삭 클래스를 좀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는 어차피 동일하긴 할 테지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거고요. 과제로 나가는 부분 또한 당연히 다를 겁니다. 정규와 심화는. 이때 한 가지만 더. 사실 요거 이제 제가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반드시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 수업 퇴원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만족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끝까지 쭉 갑니다. 거의 고3까지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퇴원생들의 경우에 물어보면 뭐가 퇴원 사유냐 이제 물어보면 좋은데 따라가기가 힘들다. 어떤 부분이 힘드니? 자기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손이 좀 많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 또는 조교진의 첨삭 및 손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인데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시스템상 나만 봐달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부분 채워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과외 한두 달만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다시 또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니 결국에는 또 다른 분반이 필요한데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고 정규 심화에서 메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학교 시험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난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성취도가 조금 약했던 친구들은 진행하는 게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노력을 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할 의지도 있는데 도움을 나만 달라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일단 내가 알아서 해결해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작할 때 기본 정규 심화로 나눠서 갈게요. 반 3개로 나누겠습니다. 봤더니 어머님 자녀분은 기본 반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리면 사실 좀 불편하시죠. 아쉬운 것도 많고 아직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 반은 1학기 정도 진행하면서 아이들 상황을 좀 확인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조용히 얘기해서 따로 분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까지 확장되고 나면 아마 완벽하게 수준별 심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남들 다 하는 거 다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의 진행 방식일 텐데요. 모든 쌤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설명회를 들어보셔도. 그래서 저도 이건 짧고 굵게 갑니다. 공통과제는 수업 진도에 따라 나갈 거고요. 학생 성취도에 따라서 레벨별 워크북 따로 나갈 겁니다. 이 2개 풀고 나오면 개인별 오답 따로 줄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취가 모자라거나 추가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 클리닉 따로 진행할 거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분할인티 강의하에 진행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입되는 인원은 전부 다 저랑 호흡이 맞춰진 지 오래된 연구원쌤 또는 제 제자들, 근데 당연히 학교를 잘 갔으니까 조교를 하고 있겠죠. 그 친구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말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의 데이터입니다. 유형별로 어떤 유형을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고 있는지 전부 다 데이터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전부 다 질의응답 받아주고 있고 심지어 이거 시간 자체가 새벽 3시 24분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안 자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 남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복습 가능하게끔 영상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매번 수업 끝나고 나면 수업 일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일지 보시면 뭐가 좀 많죠. 진행한 과정,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 진행 중인 과제, 안 낸 과제, 그 다음에 그날의 행세 코멘트, 그 다음에 교재 과제 진행 상황, 시험 점수까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서 일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졸업생 및 제 수업 수강생들께 물어봤어요. 그냥 단순히 수강 후기 적으라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너 내 수업 왜 들었니? 또는 타 강사에게 없는 나의 수업의 좋은 점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나눈 내용들입니다. 일단 자료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 사실 이게 두 번째는 아니고 이제 강의 잘한다가 이제 확실하게 제일 먼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동기부여 측면 때문에 나중에 좀 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자체가 철저하다. 그 다음 질문 굉장히 잘 받아준다. 그 다음 수업 잘한다, 재미있다, 덕분에 수학 싫어했는데 흥미 생겨서 성적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잔소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 진짜 걱정해서 하는 얘기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상담을 좀 되게 많이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잔소리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네,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조카, 큰 조카 이런 느낌? 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네,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친구가 쓴 내용 보고 제가 감동을 좀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읽기는 조금 민망해서요. 그냥 가볍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든 못하든 선택지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제가 밥 사줬습니다. 고마워서. 일단 일정 안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통수학 1을 시작으로 정규반,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과 특강 수업이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목 1, 그 다음 4시부터 7시, 심화반 같은 경우는 목 1인데 시간표가 조금 다르다는 거 챙겨주시고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만큼 그냥 목요일, 일요일은 수학 공부하는 날이다. 가서 신명진하고 놀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요일로 일정 좀 다른 과목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제가 다른 날 하나 더 부를 수도 있다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반으로 해서 방학 시작하는 1월 7일 정도부터 개강해서 11회 진행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슬라이드 띄워드리면서 사실 질의응답을 좀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겠죠.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뒤에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데스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재구 수학을 강의하는 수학강사 신명진이었습니다.